사건과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사건건은 앞으로도 출연자가 이런 질문 안 했으면 하는 질문, 또 시청자가 정말 궁금한 질문 에둘러 가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5.18) 폄훼 발언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광주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만약에 김 의원이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대표 출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그의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38년 전 광주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제 자유한국당 내 대치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대전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18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5.18 유공자는 괴물이다. 이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이 개최한 공청회. 윤리위, 국회 윤리위도 회부하고 제명도 추진하시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4당이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아마 당내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게 말씀하시는 건 국회 윤리위고, 그렇습니다. 네,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늦었죠. 이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당 지도부가 철저하게 이 문제는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선을 긋고 네. 바로 필요하다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문책을 하겠다라고 나왔으면 이것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잘못 다양성 얘기로 이렇게 지도부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마치 당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듯한 이런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제가 주말부터 이 논란이 터지면서 참 네. 슬펐어요. 대부분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급진 우경화되고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 것인지 너무 안타까웠고요.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과 김영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고 만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을 인정하고 또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은 네. 유신은 독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든 문민정부 YS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되고 역사적 판단이 끝난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네. 이것을 소환해서 얘기를 하고 논란에 빠뜨리는 거는 정말 이것은 역사를 다시 보자는 게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동이었다. 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당에서 또 결자해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상당 부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용기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은 그 직후에 지금 당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정하기 훨씬 전부터 네. 지난 주말부터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행사였고 과거로의 발언이었다. 회기가 참담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네.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존경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조금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5.18 광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갑론을박을 하다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됐고 95년에 특별법으로서 민주화 운동으로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서 선언이 되고 규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씨가 말 그대로 반란군의 수괴 또 내란 목적 살인의 죄로 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정부에 의해서 기념식이 치러져 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들이 당 대표를 지금 출마 중인데 제가 한 두어 번 목격을 했습니다. 광주 5.18 기념식상. 네. 대통령 대신해서 황 전 총리가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네. 적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가 이렇게 진짜 폭동이니 또 괴물 집단이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은 네. 적어도 우리 국민
피해자인 분들은 물론이고 유가족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더 나가서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는 것, 민주화운동이라고 이제는 믿게 된 대다수,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일종의 그 이성에 네. 저는 비수를 꽂은 아주 정말 나쁜 역사적 망동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5.18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 윤리위는 아시다시피 늘 솜방망이 처벌밖에 못한다라는 지적이 따라붙고요. 국회의원 제명하기가 쉽습니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의 취임해서 지금 몇 개월 되셨는데 가장 비장한 어조로 지금 대국민 일종의 담화를 발표하셨고 우리 장재원 의원님도 오늘 명확하게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부터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아마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지금 누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 그대로 이게 흙탕물, 오물을 튀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윤리특위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쟁취해낸 민주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5.18이 촉발되고 60 항쟁을 통해서 6.29 항복선언을 받아내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고 또 민정부가 탄생되는 그 민주화의 과정이고 역사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을 다양성으로 얘기했던 이 지도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600명의 북한군이 침투됐다. 그 당시는 계엄령 상황이었습니다. 계엄령 상황에서 북한군 600명이 어떻게 광주에 투입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더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민들이 무고한 국민들이 군홧발로 또 총뿌리로 참 희생을 당했던 이 상황을 가지고 괴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지금 현재 29.7% 이 지지율이 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성찰해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자력으로 얻은 29.7%인지 정말 이것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맥시멈인지 정말 안타깝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탈당이나 출당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동료의원에 대한 질문이라. 어쨌든 당 비대위원장께서 자체윤리위원회에서 열어서 그분들의 해명을 듣는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그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적절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당에서 아마 결자해지한 그런 비장한 각오를 제가 방금 영상에서 느꼈습니다. 자, 논란의 김진태 의원 광주를 찾았는데 그 영상 보겠습니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 없어요. 광주시에 있는 한국당 당사에 김진태 의원이 이제 도착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당사에 들어가는데요, 김 의원이. 당사 밖에서는 계속 항의가 계속됐고요.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18 피해자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사과하고 싶거나 그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해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려질 거다. 취재진과 시민들이 둘러싸여 이동하는 와중에도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요. 네, 시민들이 여론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18은 북한군 게릴라가 주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김진태 의원은. 저는 김진태 의원이 오늘 광주에 갔다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당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가서 진솔된 사과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꼭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주에 가서 요구했다는 거는 오히려 5.18 논쟁 이것을 증폭시킬 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당이 지금 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하는 입장에서 김진태 의원이 좀 분노하고 있는 광주에 가서 사과가 아니라 명단 공개를 얘기하는 건 사실 오늘 광주가 부적절한 내려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란 듯이 내려간 거거든요. 네. 김진태 의원은 뭐 아마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붙은 사람이 저일 겁니다. 예, 뭐 제가 법사위에서 늘 뭐 토론도 많이 자주 했고 충돌하셨죠. 자주 충돌을 네. 했는데 몇 가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나치 범죄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공개함으로써 제2차, 3차 피해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시다시피 95년에 그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국제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국가 권력 범죄, 자국민에 대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이론을 일종의 특별법으로 이제 돌파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진상규명이 다 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말 양민들이 학살이 됐던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는 이 순간에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 함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에 더 나올 수 있는 피해자들, 더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박 의원님 뭐 법원에 계시다가 의정생활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옳다고 믿는 대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로에 광주 금남로에 탱크와 총부리가 겨눠져 있는데 그 도로에 올라서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 시민들이 얼마나 용감한 판단을, 쉽지 용감한 않은, 결정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면 그 상상을 해보면 그것은 목숨을 말 그대로 목숨을 걸은 거거든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얘기지요. 네. 네. 그 서청원 의원이 예, 요 말씀 예.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단연 지금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 최다선이고 뭐 지금은 무소속으로 탈당해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뿌리 같은 국회의원인데 당시에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광주에 현장 취재를 했고 민주화 요구한 학생들을 무참히 진압한 신군부의 만행 광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복한다. 해당 의원들은 간곡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네.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나 지금 장제원 의원님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기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저희 프로도 종종 나오십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일부 유공자 선정이 잘못됐다면 만에 하나 잘못됐다면 그럼 한 명이라도 뭔가 근거가 있거나 제보가 있어서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의혹을 이런 식으로 지만원 씨라는 극우 인사를 동원해서 밝힐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시면 보훈처 감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 그 당의
가장 원로였던 우리 서청원 의원께서 기자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보시고 증언을 하고 계시고 또 YSK의 대표적인 의원이신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중학생이었고요. 네. 그때는 저는 이게 폭동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커가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5.18의 진실을 알고 정말 놀랬고 정말 가슴이 아팠고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민주화 묘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참배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고 우리 국민의 아픔이고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의 아픔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서청원 의원의 비판과 김무성 의원의 비판과 저희들의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부 급진 우경화된 의원들의 인식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앞뒤 문맥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되 저런 것들로 우리 당이 이렇게 몰리는 거에 대해서 네.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유회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잠시만 죄송합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은 당시에 뭐 광주에도 없었는데 유공자로 선정됐다더라라는 의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조사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런 걸 하지 통해서 않고. 이제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네. 그런 것들도 명백하게 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논란 없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판단 이런 것들이 완전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 유공자 명단을 발표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향후에 진상규명에 대한 회방 차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예전에 당대표 하셨던 김무성 의원님 또 우리 또 뭐 대원로시기도 한 서청원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정말 이 몇몇 의원님들이 했던 이 중요한 순간에 나서 주셨어요. 망동에 네.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이 국면에 나왔는가 것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국면입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공공연한 사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뭐 완강하게 지지를 하는 소위 태극기 부대의 복당 러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세력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전까지는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선전 가능성도 우리 여의도 바닥에서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터진 것이고 지만원 씨가 소위 북한군 게릴라 600명 투입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국회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한 예산에 의해서 저러한 행사를 하고 그런 망동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까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급진 우경화의 우려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아직도 그러한 잠재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의 차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하셨으니까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저 반대 논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전당대회 때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좀 그 우경화 어떤 논란들이 생긴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는 저희 당원들의 대부분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번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가 페이스북에 2번에 걸쳐서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 네. 상당히 많은 격려전을 받았습니다. 네.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야 되고 또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의 박심 논란도 사실상 많은 우리 당원들이 비판의 입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박심 논란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면 그 사람이 당 대표도 될 수 없는 그런 당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네. 김진태 의원이 이런 역사 논쟁, 이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논쟁을 벌린 것은 당 대표 경선에서 큰 타격을 받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논란은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5.18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기조로 바뀌는 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지각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되었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반려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볼까요? 네. 권태호 전 사무총장 그리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측을 했고요. 또 제가 여기 우리 사사건건인지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인지 분명히 한 보름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자격 하셨습니다. 요건을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김진태 등등의 이런 그 의원들의 이제 광주 5.18 운동에 대한 정말 모독 발언이 나온 직후에 네. 대통령께서 원칙을 일종의 선언하신 겁니다. 그 진상조사 특별법상의 그 진상조사 특위위원회 자격은 네. 뭐 다른 거 뭐 법조인이어야 되고 또 의학교수 또 인권단체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그나마 해당될 수 있을까 어쩔까 검토할 수 있는 게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활동 종사자 5년 이상의 경력입니다. 근데 한 분은 저 권태호라는 분은 육군 장성이었죠. 장성에다 평통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한 번 이동욱이라는 그 언론인 출신의 기자 출신이고 출판사를 운영하셨는데 역사 고증, 사료 편찬 5년 경력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설사 그걸 그래서 자격이 없다. 경강부회적으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야죠. 네. 저희가 5.18 망언을 또 논란을 짚히고 한 상황에서 과연 저희의 메시지가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 네. 이 문제는 좀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과연 대통령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난 월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도 무척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자마자 바로 두 사람 콕 찍어서 자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거는 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격 논란입니다. 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기자입니다. 기자는 시사적인 문제, 대한민국 역사 문제, 특히 월간조선이라는 것은 탐사 보도를 많이 하는 사실상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기사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고찰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권태호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은 대학 교수를 또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했고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군사 안보 관련 분야의 교수 혹은 연구하는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군사 안보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5년간의 연구 경험 및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이렇게 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와 함께 또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시간 때문에요. 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야 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건 알겠죠? 네. 아니 이제 민주당 추천 그 위원들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네, 아마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가 5시면 이제 한 30분이면 마감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잠깐이라도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죠. 그 논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되기 위해서 연기하자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의 효과를 극대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물리적으로 사실상 그걸 연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보이콧한 거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니까요. 우리하고 뭐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같이 다 함께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와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둘이만 뛰어가지고 1등하는 것보다는 8명이 다 같이 뛰어서 1등하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전에 주호영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해서 이제 대진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김진태 의원 이렇게 3명이 당권에 도전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까지 시키면서 황교안 전 총리 당권을 막아보려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박범계 의원께 한번 여쭤볼까요?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장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 복심인지 겉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다른 프로에 가서 저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정치라는 게 제가 뭐 이제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요. 정치 현상과 그 정치 현상으로 인한 작용과 반작용이 꼭 예측된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효과가 공격이 아니고 결국은 그걸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네. 지독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오세훈 후보의 결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 반쪽 전당대회 위기는 넘겼습니다. 정상화시켰고요. 과정도 함께 보이콧을 약속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자신이 출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출마 명분 자체가 당의 역주행을 막겠다. 이를테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박심 논란이라든지 네. 5.18 망언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당이 역주행하는 걸 막아보겠다. 또 역사 퇴행적 모습을 탈피하겠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결과가 전당대회가 정상화됐다는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의 결단이 환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유영하 변호사의 박심 논란은 황교안 총리께는 굉장히 혹이었다. 황교안 총리의 일반적으로 드리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황교안 총리보다 지워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심도 얹지 않고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아무런 네. 빚이 없고 미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황교안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총리나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정말 진검청부를 해서 미래로 가는 리더십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오히려 토양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심과 관련된 황교안 전 총리의 그동안의 어떤 그 처신했던 것에 대한 논란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매우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건 유영하 제- 변호사의 말씀에 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가 네. 얻고 있던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그림자는 네. 이걸 확실히 지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저- 정하고 계시군요.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2월 들어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뭐 손혜원 의원 건도 있었지만 김경수 지사 고소건도 있었고요. 네, 뉴스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5.18만 남았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승원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북미 2차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북한에게는 우방 국가지만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의 기억을 갖고 있죠. 이런 베트남에게 시장 경제의 문을 열어준 것도 미국인데 공교롭게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그 베트남 경제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 보름 남았습니다. 네, 베트남이고 하노이입니다. 의미가 있죠. 처음에는 다낭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네. 관측, 추측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노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 다낭을 주장하다가 하노이로 양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많이 나왔죠. 네. 네. 근데 저는 양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당신들의 미래는 경제 발전이다라면서 여러 가지 뭐 동영상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롤 모델로서 하노이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또 베트남 정부로서도 북한으로서도 뭐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도 해로 다낭이 아니고 하노이라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게 별로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이 결과 백악관에서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의 행보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지난 9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건군절 71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최고령도자 동지의 제청에 의하여 우리의 국기가 다시 연조되자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었습니다. 2차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가 공개된 뒤에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저렇게 손동작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밝은 모습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보도 보면 북한이 아무래도 하노이가 좋겠다 이렇게 고집한 것 같아요. 주장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하노이에 그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한 채로 그 평양하고 이제 긴밀한 통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미국 대사관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지금 10명 정도가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이 하노이는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교역의 요충지로 사실은 그동안 자리를 많이 잡았었고요.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승천하는 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6년 통일 베트남의 수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렇죠. 몇 안 되는 뭐 가까운 나라의 수도에서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는 할아버지죠. 김정일 주석이 2번이나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때 영상 있습니다. 보시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호치민 주석이고요. 젊은 김일성 위원장과 호응을 하는데요. 김일성 동지는 우리 베트남을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운명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형제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십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그때는 환영 인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베트남과 북한은 지난 50년 세 번째로 수교한 동맹국이고요. 북한에게는 베트남 전쟁 때 또 일부 파병했더군요. 지금 나오는 장면들이 지금 58년 그리고 64년 김일성 당시 주석이 이제 호치민 등등을 만나러 갔던 그런 길인데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았고 뭐 열차를 이용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도 열차로 가면 평균적으로 한 6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도 열차로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다, 보안 문제 등등해서 뭐 어딜 가나 웬만하면 열차를 이용했습니다만 뭐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시다시피 김정은은 그런 뭐 포비아 증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선수가 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힘을 다 뺄 이유는 없잖아요. 60시간을 가서 하는 거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참메이로를 탈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다시 또 민항기를 또 공수해 와서 갈 것인지 그것이 지금 궁금한 점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북한도 거기에 참전했는데 북미 정상이 그 하노이에서 만난다. 참 역사적일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지도자가 70년 불신의 바다를 건넌다 했는데 그 정상회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할아버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할아버지 흉내를 좀 내려고 한다. 마침 그림이 준비돼 있군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닮았군요. 코스프레 한다라는 약간의 좀 그 비난 어린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실제
김정은 위원장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그렇게 살이 찌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스위스 유학 시절 그때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히려 네. 약간 마른 체형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살이 갑자기 급속하게 찌고 네. 그 외모도 뭐 성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김일성 주석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그 어떤 세습의 전통성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외모,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패션까지 따라한다라는 그런 게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할아버지가 두 번이나 방문했던 베트남을 이제 가는 거죠, 손자가. 그러니까 그 장면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연출을 하고 싶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빈 방문 가능한가 이런 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수교 국가니까요. 뭐 그 전이나 그 후나 정상회담 후나에서 국빈 방문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로이터 등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간 김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게 네. 한 달 전쯤 이제 보도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국빈 여기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네. 뭐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저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에 봤겠지만 주최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양 정상을 만나는 것도 기본적인 프로토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어쨌든 베트남의 그 주요 지도자들과 베트남 지도자들도 그 김에 정상회담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왕 간 김에 하면은 뭐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렇고 베트남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윈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미국이 패전한 몇 안 되는 전쟁이고. 그렇죠. 또 언제부터 다시 좋아진 겁니까? 베트남과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64년부터 10년 동안 베트남하고 이제 전쟁을 했다가 결국에는 참패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75년도에 공산당이 통일한 이후에 77년도부터 사실 미국하고 수교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78년도에 그 캄보디아를 침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는 1995년부터 다시 수교를 시작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껄끄럽다라고 하는 시각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우리가 찾아보니까 92년에 수교했던데 우리보다도 미국과 베트남은 좀 늦었네요, 수교가. 그리고 이제 그 무렵 미국과 수교하기 직전에 도이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뭐 개혁 개방, 공산주의 국가들이 흔히 하는. 그 이후에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86년에 그 도이모이 그 나라 말로는 쇄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연간 한 6에서 7%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그래프만 있고요. 봐도 우리 70년대 발전하는 그런 속도입니다. 속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이 국가들 이제 인구도 많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공식 GDP 경제 지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재작년과 작년에 7% 정도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7% 안팎의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일단 인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20, 30대가 뭐 굉장히 절반이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굉장히 젊어서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실업률도 2%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고용이다. 그만큼 이제 일자리도 많고 경제 활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 그 작년 초에 그 한국무역협회 산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같은 걸 보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제2대 수출국으로 베트남이 올라갈 것이다. 미국을 제치고. 우리 첫 번째 수출국은 중국이고요. 그 정도로 우리와 교역이 많단 말이죠.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인식이 사실 우리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중국, 미국, 일본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역액이나 아니면 수출국만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베트남이 우리 이제 두세 번째 교육 국가가 된다. 수출국으로는 방금 그 경제 지표를 보니까 소득이 월 급여가 한 300달러 제가 맞게 봤나요? 그러니까 우리 돈 3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중국이 지금 700~800달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얼마나 지금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개성공단이 15만 원, 20만 원 주잖아요. 200달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비하면 정말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얼마나 싸나 갑자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베트남 교역의 또 4분의 1인가를 삼성전자 한 법인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그
베트남을 봤을 때 수출에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것이 300억 불 정도 흑자라고 합니다. 300억 불이 조금 넘는데요. 거기서 한 4분의 1 가량이 이제 삼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니까 엄청나죠. 사실은 이제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베트남 경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뭐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앞다퉈 과거에 중국 가듯이 지금 베트남을 향하고 있는데 베트남 모델을 따라간다, 중국 모델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원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베트남과 중국이 개방 개혁을 할 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공산주의라는 기본적인 정치 체제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당의 강력한 그 어떤 장악력 하에 경제 개방을 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해외 자본을 유치한 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화교 자본이 엄청났었잖아요. 네. 외국에서 벌어들여온 어떤 화교 자본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자본을 기반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어떤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시장 경제에는 종잣돈이 있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종잣돈이 있었던 건데 베트남은 전쟁 이후에 굉장히 정말 그 낙후된 공간이었고 화교 자본과 같은 어떤 국내에서 배태된 자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2년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자본법 이런 것을 법을 바꿔서 해외 자본 유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제 그 부분에 있고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베트남 쪽의 경제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점이 조금 베트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본도 없고. 자본이 없고. 그러면 투자 유치를 먼저 해서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이제 베트남도 많긴 하지만 중국에 비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보다는 베트남 모델에 플러스 중국의 더 좋은 점을 플러스 알파해서 그런 새로운 어떤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개척할 것은 아닌가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가서 전에 싱가포르에서도 왜 밤에 이렇게 야경 보러 다녔는데 이번엔 또 가서 경제 관련해서 개혁 개방 관련해서 어디를 돌아볼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중국 민항기를 타고 와서 모양새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적기를 이용할지 영상 보시죠. 네. 참매, 그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인데 동계올림픽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 일행이 타고 왔었죠. 네. 재원상 한 10,000km 갈 수 있다는데 지금 하노이까지는 2,400km니까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근데 최근에 참매 1호기가 시험 비행으로 베트남까지 갔다 왔다는 소식통의 이야기가 있고요. 비행 구간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시기는 지난해 12월 말이라고 합니다. 하노이까지 한 2,400km, 1차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참매 1호를 타고 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회담 장소라든지 또 회담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정상들이 머무는 호텔 이런 것도 결정이 됐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지금 멜리아 하노이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번에 묵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 대사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지금 유력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의 경우에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제 묵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의 그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좀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안전한 것을 경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보름 남았다 했는데 날짜가 같잖아요. 정상회담도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신이 산 애완견을, 반려견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서 던져서 죽게 한 20대. 이 사건은 우리가 반려견이 가족이라면서 여전히 일각에서는 뭐 핸드폰이나 운동화 같은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영상 보셨죠? 무슨 생각 먼저 하셨어요? 혹시 두 분은 반려견을 기르십니까? 아니, 저는 안 기르는데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것을 본인의 이제 가치 기준을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생각보다 저런 식으로 진정한 반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래 한 20년 길렀었어요. 지금은 저는 안 키우는데 이제 부모님이 키우고 계신데 그 강아지 이런 학대 그 기사만 나오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좀 가슴이 아팠고 저는 차마 영상을 못 봤습니다. 누를 수가 없어서.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또
이 영상을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면 보시죠. 지난 9일 오후에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 분양 가게인데요. 한 여성이 이제 분양 가게에서 환불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입니다. 한 10분 정도 실랑이가 오가다가 여성이 이렇게 가방 안에서 강아지를 꺼내서 던져버립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만 편집했습니다. 네, 강아지는 그 대표의 몸에 맞은 뒤에 바닥에 떨어졌고 어깨 맞고 떨어졌어요. 다음날 새벽에 죽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낑낑거리고. 가게 문 열자 사가서 한 6, 7시간 있다가 환불해달라고 왔다면서요.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뭐 여기서도 몇 마리 강아지를 좀 사갔던 네. 그런 이제 애견주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식분증이라고 해서 이제 강아지들이 가끔 배설물을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저희 시골에서 보면 뭐 그런 일은 흔했었죠. 네, 동네에 이제 강아지들도 그런 장면 저도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네. 그런 식분증이 있다면서 환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계약서 상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 가능하지만 식분증이라는 것은 요구 조건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네. 환불해 줄 수 없다면서 이제 싸움이 났고 그 이제 화를 내던 그 애견주가 저렇게 강아지를 집어 던지게 된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네, 뭐 반려견을 던진다는 게 참 이거 뭐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른 거지만 이 환불 조건이 되는지 소비자원에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상적인 애들도 먹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환 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환불 대상은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 근데 이 여성이 그 전에도 한번 다른 반려견을 분양해 갔다가 환불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게를 주로 잘 이용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여성이 키우는 강아지가 사실 여러 마리, 여러 종의 여러 마리라고 해요. 그렇더군요. 네. 그런데 2달 전에도 이제 몰티즈 3마리 가운데 1마리를 이제 데려가서 분양을 받아서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한번 해갔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주인이 아예 계약서를 좀 쓰자.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서를 없을 경우에는 또다시 서로 간에 분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해준 그 개의 뭐 선천적인 질환이라든가 선천적인 하자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건데 이제 이분이 그걸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식분증 얘기하셨지만 사실 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어린 개의 경우에는 이런 식분증의 그 증상을 가끔씩 보인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게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선천적 질환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교환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싶습니다. 여성이 이분이 이미 4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 뭡니까? 포메라니안? 네. 말티스를 분양해 갔다가 환불 집에는 이미 4마리가 또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도 본인이 이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반려견 정말 아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반려견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기를 수 그렇죠. 있는가의 예, 여건을. 그러니까 네. 데리고 가서 뭐 키우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간다고 되는 네.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2019년 3월부터는 동물보호법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키울 능력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동물을 데려가서 사실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사실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 이 여성이 경제적인 거는 뭐 잘하지만 학대를 뭐 일삼다던가 사서 데려가기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여성이 지금 뭐 키우고 있는 그 동물들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네. 이 여성이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 이 애가 이번에 문제가 된 개죠. 이 애가 변을 먹는 걸 보니 다른 애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다른 개들에 대한 것까지 사실 또 언급을 다시 했다는 네. 거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식분증이나 이런 그 개에 관련된 기초 상식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닐까? 혹시 아니면 본인이 그냥 키우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개를 데려갔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확인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말티스가 있고 웰시 코기가 있고 포멜라이언이 있고 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주 예쁜 견종들을 작고 귀여운. 네, 작고 귀여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그렇죠. 많이 기르는 그렇기도 어떻게 하네요. 보면 종류를 보니까. 패션처럼 생각하는. 네. 물론 그렇다고 이 사건으로 이 견주 분양받은 사람이 남은 4마리 개까지 학대했다고 저희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쉽게 사고, 쉽게 기르고, 쉽게 환불받고, 생명을 경시하고, 경시하는. 네. 그러니까 무슨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물건처럼 여긴다는 부분은 분명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품백이나 명품 신발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들에게 약간 과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분들 그 강아지를 좀 그런 수단으로 그 물건으로 좀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런 좀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현재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무슨 유명 그 견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강아지가 그 반려견이 죽은 날 애견 분양 가게 그 주인과 여성이 나눈 문자 내용을 그 분양 가게 주인이 공개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지금 일단 분양가게 주인분께서 먼저 문자를 네.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 앞에 이제 네. 사망했다, 네. 동물학대 명예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보내니까 네. 그 여성분이 일부러 죽이신 거 아니냐, 그곳에서 분양되는 강아지가 더 불쌍하다. 그러면서 본인도 걸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송은 다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견 가게 주인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제 동물학대로. 네, 맞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강아지를 뭐 직접 당시에 죽여놓고 왜 저한테 책임을 묻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은 저희 그 CCTV가 없었으면 어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건 지금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가 집어 던진 건지 그 어떤 네. 사인에 대해서 명확한 건데. 근데 저기서 마치 문자를 보면은 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 문자가 뭔다면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이어지는 듭니다. 문자를 더 볼까요? 네. 네, 그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네. 그 강아지를 집어던진 그 분이 그러면서 이제 약간 협박성의 어떤 문장이 보이죠. 요새 페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 저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좀 감정 섞인 문자가 오고 가는 그런 네. 상황을. 왼쪽이 이제 그 애견을 분양받은 사람인데 네. 어제 사장님이 그러셨죠. 환불해도 되는데 기분 상해서 안 해주는 거라고. 다시 말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견 그 분양하신 가게의 대표가. 주인이 마음대로 해보세요 했고 알겠습니다. 누가 옛날 사람 아니랄까 봐 요새 페이스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요. 이건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나도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성분이 원래는 그 개를 데리고 와서 집어 던져서 그게 그 주인의 몸에 맞았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은 그 개를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에 식사를 이제 주고 그 네. 개를 돌봤는데 애견 그 분양가게 주인이 보니까 10시부터 토하고 여러 가지 증상에 좀 시달리는 네. 걸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2시 반에 이제 사망해서 저런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저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네. 저 상황에서 이제 이 분양가게에서 분양한 모든 개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성분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상황이 사실 돌변하게 됩니다. 그 돌변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실질적으로 이 여성분이 그 집어 던지면서 학대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이 나오는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새 페북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무서운지 말씀하신 알까. 것처럼 그렇죠.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알려지기나 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본인이 그 다시 얘기를 하게 되죠. 갑자기 이제 CCTV가 있다는 게 나타나니까. 예. 확인된 다음에는 이 여성의 입장이 확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미안하다, 뭐 후회스럽다. 내가 홧김에 그렇게 했고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 특히 여기서 마지막 지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평생 반성하며 봉사활동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행동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태도를 돌변한 게 아니냐, 또 네. 저거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청원 글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머지 개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지금 현재까지 15,000명 이상의 청원자들의 이제 동의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사건 지난달 부산에서도 있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강아지 3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갑자기 탁탁탁 소리 나더니 막 사람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누가 창문에서 개를 3마리를 던진 것 같더라고요. 27살 여성이 반려견을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면서 오피스텔 18층에서 다 던졌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여성의 집안에 들어가자 집안 곳곳에 이렇게 반려견 용품들이 널려 있었고요. 강아지 사진도 저렇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반려견 3마리를 던진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검찰에 송치돼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건 소송한다고 하면 그래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죠?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은 네. 이제 8조에 보면은 동물을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요. 네. 그것에 따르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 징역형은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고 벌금형 정도밖에 안 나올 건데 아마 사실은 이게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2019년 3월부터는 또 개정이 돼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오늘 또 원룸에서 11마리의 개가 아사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요? 예, 오늘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게 챙기지 되면 못했습니다. 네. 밥을 못 먹고 결국 11마리가 모두 죽은 것으로 지금 1차 소견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좀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진관 준비했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사고 몇 년 만입니까? 5년 만입니다. 네. 네, 이 졸업식이라는 거는 그 누군가한테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삶의 이벤트인데 그 기억들을 학생들이 직접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5년 뒤에서 졸업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가, 사회가, 부모가,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승원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여야의 수석 대변인 홍익표, 윤영석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